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트로크라는 학회지에 2017년 2월 수록된 조슈아 G. 윌리웨의 Physical Inactivity is a Strong Risk Factor for Stroke in the Old Store, Findings from a Multi-Ethnic Population 이라는 논문에 대해 소개해드릴 내 맘에 들어와줘 조민혁, 이지민, 최민석, 안다현입니다. 본 영상은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의료정보통계학 과목 수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립니다. 저희의 영상은 국내 현황 및 논문 선정 이유, 이론적 배경, 연구의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의 한계와 의의, 연구의 결론, 저희의 느낀 점, 저희의 제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조에서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44.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비중이 높은 3대 사망 원인이었으나 2018년에는 비중이 4위로 내려가면서 사망자 비율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10대 주요 사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2018년 발표한 성별 사망 원인 순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여성에게서 더욱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지방 당류의 섭취가 증가하여 동맥경화증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며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에 대해 저희 조원들은 평소 관심이 깊었으며 의료정보통계학 과제로 뇌졸중에 대해 다뤄보며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제 수행을 위해 뇌졸중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던 중 저희가 선정한 이 논문을 읽고 흥미를 느껴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저널의 SCI 임팩트 팩터도 높아 유의미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기 전 뇌졸중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 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시야 이상, 두통, 어지럼증, 균형 감각의 상실, 얼굴 감각 이상, 사지 위압감, 구음장애, 보행장애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즉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 즉 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에는 생활 패턴의 변화로 뇌경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혈성 뇌졸중은 심장 및 주변 기관에서 혈전, 즉 혈관 내 혈액 응고물이 발생하여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뇌색전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 판막증과 같은 심장질환 환자에게 뇌졸중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뇌색전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혈액순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완전 허혈과 부분 허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완전 허혈 시에는 뇌 국소 부위의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되어 뇌의 일부분이 죽는 현상, 즉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는 그 기능을 되살릴 수 없으며 따라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습니다. 부분 허혈의 경우에는 뇌혈류를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면 뇌세포의 사망을 막을 수 있고 기능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치료는 바로 부분 허혈 부위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은 방치할 경우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악화를 막는 것도 뇌경색 치료의 중요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출혈성 뇌졸중은 얇아진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의 얇은 혈관이 터져 뇌세포에 적절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뇌의 혈관벽은 1500mmHg라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는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나 혈관이 약해져 있는 부위는 200mmHg의 혈압에도 쉽게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고혈압성 뇌출혈입니다. 이는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나 무리하게 힘든 일을 하거나 피로가 겹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약해진 뇌혈관 일부가 높은 혈압에 의하여 파열되어 발생합니다. 고혈압 이외의 뇌출혈의 중요 원인으로 뇌동맥류와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이 있습니다. 뇌동맥류란 선천적으로 뇌혈관 일부가 약화되어 그 부위가 꽈리 모양으로 붉어져 나와 있는 것을 말하며 이 부위는 혈관벽이 매우 얇아서 파열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은 인구 10,000명당 매년 1명가량 발생하며 그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전체 뇌동맥류 파열 환자 중 50% 이상이 수술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혹은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 사망합니다. 뇌동정맥 기형이란 뇌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선천성 기형을 말하는데 전체 뇌동정맥 기형 환자 중 2%에서 3%가량이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미국의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부담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에서 80세 이상의 노년층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층입니다. 미국의 노인들은 장애에 대한 부담이 크고 80세 이후부터는 뇌졸중 발병률이 높으며 만성 질병을 달고 살게 됩니다. 불행히도 노인성 뇌졸중의 위험 인자의 역학 및 치료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80세 이상의 뇌졸중에 대한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노년층은 다른 질병에 대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한다는 실질적인 위험을 고려할 때 젊은 층보다 더 복잡합니다. 여가 시간의 물리적 비활성, 즉 피지컬 이넥티비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점을 지니는데 이는 다양한 약제 복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과 건강 편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논문의 연구자들은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약물적 치료가 아닌 피지컬 이넥티비티 부분에서의 개선을 통한 뇌졸중의 치료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피지컬 이넥티비티와 뇌졸중의 연관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연구의 모집은 노마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노마스는 뇌졸중이 없는 다민족 공동체의 집단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설계된 인구 기반 예비 코호트 연구입니다. 총 3,298명의 뇌졸중 없는 참가자들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모집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CUMC와 마이애미 대학의 기관검토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집단을 대상으로 LTPA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LTPA는 레저 타임 피지컬 액티비티의 줄임말로 여가시간 신체활동을 의미합니다. LTPA는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채택된 실제 설문지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는 설문일 기준 2주간의 다양한 여가 활동 기간과 빈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이전 2주 동안 LTPA 경험이 있는지 묻고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물리적 비활성 상태로, 활동 기간이 10분 미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활성 상태로 분류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체질량 지수, 일별 생활 점수 활동 및 웰빙 활동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렇게 LTPA 설문을 통해 연구 집단을 신체적 활성 집단과 비활성 집단으로 분류해낸 후 모든 참가자들은 핸드폰 스크리닝에 의해 추적되어서 어떤 증상이나 사건을 겪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시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2명의 신경과 의사가 검토한 후 뇌졸중 발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최종 진단은 뇌졸중의 여러 하위 유형들 진단은 두 신경과 의사의 토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신경과 의사들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제3의 신경학자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 특성의 분포는 전체적으로 계산되었고 80세 전후에 따른 특성의 차이는 필요에 따라 카이 제곱 검정 또는 윌콕선 순위 검정을 사용해 비교되었습니다.
카이-제곱 검정은 명목형 변수 간의 분석, 즉 질적 변수 간의 관계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되었으며, 윌콕슨 순위 검정은 표본의 수가 적어 정규 분포화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 분석하거나 양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위험 비율 계산과 95% 신뢰 구간은 콕스 회귀 모형을 통해 계산했고, 뇌졸중 위험과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비례 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때 콕스 회귀 모형은 피지컬 인액티비티와 같은 건강 요인들과 뇌졸중과 같은 질병 요인들 간의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교란 요인들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 논문과 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연구 주제 외의 예우인자가 예우인자에 따라 결과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성질을 가질 경우 이를 교란 변수라고 합니다. 예우인자가 결과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란 변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엄밀하게 보정해야 합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교란 변수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교란 변수의 보정을 위해 콕스 회귀 모형을 설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교란 변수의 영향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층화 분석법과 다변량 분석법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석법이 활용되었습니다. 다변량 분석법은 다수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영향을 보정해주는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서 다변량 분석법이 활용된 이유는 의학 연구의 특성상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변수가 다양할 경우 층화 분석법보다 다변량 분석법이 더욱 엄밀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 다변량 분석법을 실행하기 위해 고안된 멀티베리어블 모델은 사회 인구 통계학적 요인, 즉 성, 인종 혹은 민족, 교육, 보험 상태와 질병 상태, 음주 여부,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 여부, 당뇨, 고혈압, 심방세동, 우렬성 심부전,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대해 조정되었습니다. 80세 이상과 80세 미만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해 멀티베리어블 모델은 연령과 위험 요인 사이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면 연령별로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호트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 통계는 이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69 플러스 마이너스 10세, 그리고 집단의 17%를 차지하는 562명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LTPA 검사 결과 비활동 집단은 40.8%였으며 연령층에 따른 비활동 집단 비율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14년간 분석되었으며 391명의 뇌졸중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391명 중 340명은 허혈성 뇌졸중으로 51명은 출혈성 뇌졸중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신체적 비활성과 질병 발생 연관성에 대한 P값을 뇌졸중 0.03, 당뇨병 0.04, 고혈압 0.007, 우렬성 심부전 0.04, LDL-C 0.04로 정하여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80세 이상에 대한 질병과 신체적 비활성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음주 0.06, 허혈성 심장병 0.06, 심방세동 0.11, 흡연 0.7에 대해서는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신체적 활성과의 유의미한 통계적 상호작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 LDL-C, 고혈압, 당뇨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뇌졸중 위험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연령에 따라 계층화된 모델에서 피지컬 인액티비티가 80세 이상의 연령에서 뇌졸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0세 미만의 계층에서는 여가 시간의 신체적 비활성과 뇌졸중 위험 사이에 통계적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과를 분석하자면 연구자들은 80세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는 뇌졸중의 위험과 피지컬 인액티비티가 큰 관련이 존재하는 반면 당뇨와 고혈압은
이 연령대에서 뇌졸중 위험과는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가 시간의 피지컬 이넥티비티는 다른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피지컬 이넥티비티의 해로운 영향은 결과 교란 요인의 제거 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보아 피지컬 이넥티비티는 내수성 및 혈관 반응도 변조를 통해 다른 요인들과 독립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한 노년층 피지컬 이넥티비티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존재하였지만 뇌졸중 위험과 피지컬 이넥티비티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피지컬 이넥티비티를 감소시키는 것이 노령 인구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이며 약물 부작용에 부담이 없고 뼈 건강 및 석관의 감소와 같은 여러 다른 건강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역인과관계 또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신체적 비활성은 의료상으로 병이 있거나 허약한 것들이 반영되고 연구자들의 발견은 뇌졸중 위험과 같이 일반 건강의 연관성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발견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연구의 강점은 후속 조치에 대한 낮은 손실, 체계적인 위험 요소 및 예우 사건에 대한 분류, 그리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모집단에 있습니다. 또한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연구자들은 여가 시간의 신체적 비활성을 상쇄할 만한 직업 활동에 대한 정보나 운동을 위한 산책 등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정보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자가 보고된 물리적 활동 설문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심방세동 간격 개발과 같은 중요한 결과교린 요인에 대한 데이터가 연구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0세 이상이고 초기 평가에 참여할 만큼 건강했던 참여자들은 그 연령 그룹의 보편적인 인구를 대표하지 못해 연구의 일반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신체적 비활성 측정을 이용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연구는 여러 중요한 공중보건 관련성을 가지고 노인 연령층에 있어 운동의 이점에 대한 자료의 뼈대가 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신체적 비활성의 예방은 이와 같은 연구에서 1차적인 질병 예방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 솔루션 등 노인 연령층의 의학적 동반 질병을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신체적 비활동 상태가 직접적으로 뇌졸중 발병 위험률을 증가하게 만드는 나이대는 80대 이상의 노인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논문의 결론을 한국의 노인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에 한국 노인층의 운동 현황을 다룬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층의 경우,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고령자의 운동 욕구 요인 분석 연구라는 1992년 발표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저자 김지희는 해당 논문에서 원웨이 아노바 분석 결과 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신체활동 욕구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장비, 시설 대관료 등이 주는 경제적 부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의료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운동 욕구의 부족 외에도 낮은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노인의 소득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의 저자 김상임은 노인의 소득은 외래 진료 횟수, 입원 횟수, 입원 일수, 의료비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곧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 낮은 노인은 의료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저소득층 노인은 이미 의료 수준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운동 욕구도 부족하여
뇌졸중 발병 위험률이 높다는 것은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입니다. 저희는 이렇듯 다양한 논문을 읽으며 신체적 비활성과 뇌졸중 발병 위험의 관계, 한국의 노인, 운동 현황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이나 경제적 혹은 시간적 이유로 노인들은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노인들은 이미 건강이 심히 악화되어 재활 치료 없이는 운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및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들의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해당 사업을 인식시키는 교육 및 행정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이 낮은 노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간호 및 가정간호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문간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간호의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운동 처방, 보건소 중심의 마을운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의 의료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급여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보급은 교육계에서 널리 활용 중인 마을 교육 공동체 체계와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기존 교육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학교, 학생, 학부모, 3주체 중심의 모형이 아니라 교육의 마을과 지역사회를 끌어들여 교육의 질과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모형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모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을교육 공동체 체계에 해당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노인을 포함시키면 마을교육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 운동장 등의 운동 기반 시설을 활용한 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노인의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보건, 의료, 복지가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보건, 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저희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